아니야, 이 아이는 죽은 줄 알았던 그 애야. 그 말을 뱉는 순간 할머니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에 굴러가고 주름진 손이 허공을 더듬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의 목에는 낡은 은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쌍둥이에게 하나씩 걸어주었던 세상에 단 2개뿐인 그 목걸이였습니다. 분명 그날 한 아이는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니요? 여기 고아원에?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가난과 빚 그리고 선택의 끝에서 두 아이는 서로 다른 운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의 시간이 모든 거짓을 끌고 이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오늘 하루 작은 행운이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아이가 고아원 아이 명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올해 72입니다. 봉사라는 이름으로 이 고아원을 찾은 건 사실 마음속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30년 전 쌍둥이 손주를 잃었습니다. 아니, 잃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작은 관 2개가 나란히 놓인 장례식장. 하얀 국화꽃 사이로 보이는 아이들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며느리의 울음소리.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만 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내가 진실을 마주할 힘이 있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나는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 우연히 지역 신문에서 고아원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죄의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도망의 또 다른 형태였을까요?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나는 매주 목요일 오전 이 고아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식사를 돕고 때로는 그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고아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오늘은 새로운 아이들도 있어요. 인사 좀 나눠주세요. 새로운 아이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아이들이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밥을 허겁지겁 먹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 사이를 지나가며 아이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한 아이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아이.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는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눈매, 입술을 깨무는 버릇, 콧날의 각도, 그리고 목에 걸린 그 목걸이. 낡은 은색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 세상에 단 2개밖에 없는 그 목걸이. 30년 전 쌍둥이 손주가 태어났을 때 내가 직접 주문 제작한 그 목걸이였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나는 스스로를 수십 번 부정했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야. 목걸이도 우연의 일치일 거야. 하지만 내 다리는 이미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이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 감정 없는 눈으로. 그 시선이 나를 꿰뚫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원장 선생님이 내 팔을 잡았습니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잠깐 어지러워서요. 그럼 잠시 사무실에서 쉬세요. 제가 물 가져다 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사무실이 아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나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 1994년 8월 15일.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쌍둥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쌍둥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내게 말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상태가 위중합니다. 하지만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아이를 모두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아이만이라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택. 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누구를 살릴 것인지, 누구를 포기할 것인지.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니,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작은 관 하나. 그 안에는 내가 포기한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때 관 안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린 채 장례를 치렀을 뿐입니다. 손주는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이 옵니다. 그 아이는 그날 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었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것도 여기 고아원에. 화장실에서 나온 나는 원장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 아이. 창가에 앉아있던 아이 말입니다. 아, 지우요? 이번 주에 새로 왔어요. 지우. 그 아이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원장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오세요. 사무실에 앉자 원장 선생님은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아이는 사실 특별한 케이스예요. 특별하다니요? 이름도 없이 이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당시 원장님께서 임의로 지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죠. 내 손이 떨렸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한밤중에 누군가 아이를 현관 앞에 두고 갔다고 해요. 쪽지 하나 없이요. 그럼 그 아이의 부모는? 모릅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키워졌죠.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아이, 목걸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아, 그거요? 그건 처음부터 아이 목에 걸려 있었대요. 당시 원장님이 그걸 보고 이건 누군가 이 아이를 잊지 말라는 증거일 거야 라고 하셨다네요. 증거.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당시 병원 기록이나 사망 기록 같은 건 확인해 보셨나요? 원장 선생님이 이상하다는 듯 나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가 제 손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원장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제 쌍둥이 손주 중 한 명이 죽었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아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장 선생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조작이었다는 거겠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그 아이를 죽은 것처럼 꾸미고 여기 버린 거예요. 하지만 왜 그런 짓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봐야 해요. DNA 검사라도 해봐야.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공허한 눈빛. 할머니, 저 알아보세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저를 버린 사람을 아세요? 그 말이 내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장례식 사진, 그리고 한 장의 메모지. 메모지에는 낯선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글씨는 당시 담당 의사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은 이미 10년 전에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의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흔적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 다시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만났습니다. 지우야,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고아원 뒤편 작은 정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선택을 해야 했어. 지우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두 손주 중 한 명만 살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 그래서 나는 결정을 내렸지. 누구를 살릴지요? 응.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내 선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나를 속였을 수도 있어. 두 아이를 모두 살릴 수 있었는데 일부러 한 명만 살릴 수 있다고 말한 거지. 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죠?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내가 여기 있다는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하지만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전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뭐라고? 여기서 살면서 전 많이 생각했어요. 나를 버린 사람이 누구일까, 왜 버렸을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다니. 네. 어차피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 그냥 혼자 살아왔어요.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죄인으로. 지우야. 나는. 할머니. 지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2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지우는 내 손주가 맞았습니다. 나는 그 결과지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다른 손주에게. 준호야. 할머니야.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 쌍둥이였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내가 쌍둥이였어. 그리고 내 형제가 살아있어. 그날 밤 준호는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우리 셋은 고아원 정원에서 만났습니다. 준호와 지우, 재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정말 똑같았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입술, 같은 콧날. 형, 이에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나이는 같으니까. 아마 쌍둥이가 맞겠죠. 지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냥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로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고아원을 떠나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준호는 한국으로 돌아와 형제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쉬웠던 건 아닙니다. 지우는 여전히 감정 표현이 서툴렀고 준호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그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지우가 내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왜 저를 포기하셨어요? 나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답을 했습니다. 몰랐어. 다른 선택이 있다는 걸.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야. 사실은 내가 약했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너희 둘이 있어서 용기가 생겼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전 할머니를 용서할게요. 고마워.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말이 나를 또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어설 힘이 생겼습니다. 1년 후 우리는 당시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당시 병원 의사는 아이들의 부모가 남긴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를 죽은 것처럼 위조하고 그 보험금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0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처벌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지우와 준호는 이제 형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웃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이제라도 다시 만났으니까. 어젯밤 지우가 내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혼자 잘 컸어요. 그 말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 아팠습니다. 혼자 잘 자라야 했던 그 시간들. 누군가 옆에 있어줬더라면 조금 더 쉬웠을 그 시간들. 하지만 지우는 그 시간을 견뎌냈고 이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 하나쯤 당신 가슴에도 조용히 남아있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온 시간의 무게를 함께 바라보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굴곡 속에서 말없이 견뎌온 마음들을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 찾아뵙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한마디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당신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